여러 가지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 이게 어렵나 봐. 아니 첫째 뭐라고 그러냐면 강의 내용이 많던데. 네, 근데 또 그게 끝나고. 그러나 이번 학기에는 좀 강의 끝까지 할 수도 없어.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거야. 그것만으로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이런 전달하는 것도 정말 아니니까. 아니 그런 고려를 해볼 거야. 그게 부담도 되겠지. 부담 같은 거 알았으면 좋겠고.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돼요? 나한테 물어봐. 무슨 얘기지? 생각하다가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뭘 설명을 하는데 분 앞에 이야기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얘기 자꾸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 의도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자꾸만 내가 얘기하려면 노출을 시켜야지만 나중에 가서 이 얘기를 들어도 전혀 생각스럽지 않고 그래서 익숙하게 이제 부를 수 있도록 내가 몰고 가는 스타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부담 갖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걸 다 이해하려면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근데 그건 그렇다고 치자고. 근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강의를 수강하는데 그것뿐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가 문제냐면 기본적으로 책을 읽어야 돼.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갖다 놓고서 그거가 기본 원료야. 그걸 설명하면서 내가 유리한 저에게 집어넣고 캔서도 집어넣고 뭐 피직스, 피지컬 케미스트리, 오게닉 케미스트리, 기기분석 이런 내용 다 집어넣으면서 얘기하지만 그거를 다 따라 놓으려고 시작하다 여기 이제 열심히 다 쓰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다 따라가니까 엄청나게 힘들지. 생화학이 사실은 2학년 1학기에 강의하는 게 무지 힘든 거야. 왜냐하면 그걸 알려면 물리와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이 알고 있어야지. 그걸 다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냥 중장비를 못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배웠어. 지금 이게 10년 전, 20년 전 학생하고 달라. 요즘 사람들은 받아쓰기 연습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뭔가 나름대로의 템플릿이 있어야 될 거 같아. 템플릿이 교과서야. 여기서 교과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 생화학뿐만 아니라 유기화학도 우리과학도 해야 된다. 요즘 아니 여러분 제3이야. 여러분 머리 쓰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교과서가 있어야 돼. 그 교과서를 봐야지만 이게 지금 내가 이 강의의 그 메인 필요가 이거구나를 알아야지. 그리고 이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거 들어왔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만 부담스럽잖아. 그걸 다 알아서 보려고 하니까 그거야말로 무지 어렵지. 근데 교과서를 그리고 교과서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생각 너무 모르니까 그냥 번역판 읽어보고 나쁘지 않은데 안 보는 거가 나오는데 번역판은 좀 번역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헷갈리지. 두 번째로는 내가 언제도 얘기하지만 생활 속에서 얘기를 언제보다 여러분 적용하는 분야가 마이너 코어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생활에 있는 터미널은 좀 알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노출하면 연습시켜야죠. 그냥 있는 이야기를 그냥 뭐라고 하냐면 그냥 외웠다 놨다가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죠.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문제냐면 공부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들어가는 지식과 정보가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외에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위치하고 있어요. 군대를 가잖아. 그럼 각 훈련을 해요. 각 훈련 장이 이렇게 있어. 그럼 거기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훈련 들어가기 전에 차트를 갖다 놓고 거기서 1번 특수하는 얘기를 다 해.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훈련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훈련장, 다른 장소에 가면 또 똑같은 차트를 놓고서 이건 뭐하고 매뉴얼만 소개하고 있거든.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거 할 때만 사용되는 얘기는 그냥 매뉴얼이. 근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매뉴얼식. 그냥 어떠한 정보들을 그냥 1차원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니까 나중에 가서 그것을 끄집어 쓰려고 치면 연관되어 있지가 않아.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 정보가. 그냥 컴퓨터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 네이버에 찍어보면 다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냥 kop하면 돼. 끝이야.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게 3차원적으로 내 생각은 3차원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유기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생화학이 떠올라야지만 되고 생화학 공부하다 보면 물리과학에 있는 내용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나노 테크놀로지가 떠올라야 되고 내가 그렇게 강의하잖아. 되를 연관시켜가지고. 근데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찾아봐야지. 책을 찾아 옛날에 나 같은 책을 찾아보고 논문을 찾아보고 시간이 없으면 요즘은 그냥 구글링만 찾아볼 수 있죠. 찾아봐야지. 찾아보지 않고 어떻게 공부하냐면 그냥 하면서 강사가 강의하면서 하다시피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하고 그냥 받아들였다 그냥 나열식으로 뱉어놓는데 나중에 쓸모가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뭐 연습하는 거야? 유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다른 뭐 나노 테크놀로지, 무기화학 무슨 뭐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놔요. 근데 그러잖아. 창의성은 뭐 누구를 갖다가 몰입을 하면 창의성이 나오는데요. 몰입하면 잠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 사람마다 다르니까 내 경험은 뭐냐면 정보들은 바깥으로 유튜브 할 때 창의성이 나와요. 내 머릿속에 스케치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근데 어떤 문제가 딱 주어지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풀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내 스케치로 되어진 정보들이 유튜브 되어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이 아이디어가 저 아이디어가 복합되고 혼합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그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장되어지고 리트리브하는 메커니즘.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항상 얘기하는 어머니 아빠한테,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 그렇게 여러분들 브레인이 만들어진 건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뭐에 정보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3차원적으로 집어넣어야 돼. 여러 가지를 연계시켜가지고. 그리고 연계시킨 정보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가 여러분들 특정한 문제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유치원에서부터 창의 교육을 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개개인 정보들을 끄집어낼 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 여러분 그걸 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려고 치면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 집어넣을 때 1차원적으로 단편적으로 집어넣자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 가지 연계된 정보들을 다 함께 네트워크로 집어넣어요. 또 연습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조금 늘려가는 거고 나노 테크놀로지 하다가 이렇게 늘려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요. 마치 여러분 태어났을 때 똑같은 어린 아이인데 시간이 지나 있고 되면 누구는 병에 걸리고 누구는 건강하고 변화되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창의적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고 정보를 집어넣는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헷갈려요. 나 지금부터 지금 2학년인데요. 그거 다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모르는 참. 처음에는 여러분 교과서를 가지고 또 어떤 메인스트림을 특별대를 한번 마련해 놓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정보들이 들어오고 모르면 찾아보고 읽어보고 아니 움직여야지 공부가 될 거 아니야. 그냥 멀쩡하게 얘기하는 걸 들어가지고 시험을 좀 잘 받는 것 아무 수가 없다니까. 그러한 머릿속에 정보를 넣고 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냥 넣고 빼고가 아니라 넣어서 용해서 빼내는 거야. 그게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야. 정보 처리하는 걸 배우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왜 좋은 거야?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은 그런 걸 너무 잘한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 정보 처리 능력이 남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 있어. 뭘 배우는 거야? 그걸 배우는 거야. 그 사람이 무기화학 강의하는 거다, 저기 있는 다른 사람에 있는 사람이 무기화학 강의하는 거다, 뭐가 다른 거야? 똑같은 책 같은 거. 왜 시정치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뭘 배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프로치하는 방법. 그게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책. 또
또 장점은 뭐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티베이션. 나 어떤 사람이야? 와가지고 질려가지고 못하겠고요. 능력 뭐라고 그럴까? 디프레스가 되어 있고요. 그런 생각할 겨를조차 없어. 그걸 이겨나가야죠. 여기 출신주의 대학원 생각 하나 있었어. 어떤 학생이 시험도 안 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어려워 학교대로 굉장히 어려웠어.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 목표가 뭐냐? 병원에서 행복하게 사는 나 공무원에 그러면 그냥 뭘 할 거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뭘 해야지만 되냐면 몰라. 내가 여러분 가르치는 무관 선생님이야. 내가 베이비시팅 하는 사람. 난 그냥 내 정보를 여러분한테 전달해주고 내 방식을 알려주고 여러분 취하면 취하고 안 취하면 취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하는 걸 배우는 거야. 방식, 방법, 냉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서바이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그런 식으로 알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뭐 할까요? 공부하고 뭐 하는 거냐면 첫째 공부하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여러분 때는 몰랐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에 자신감을 얻는 거냐면 항상 얘기하는 이미지네이션과 저지먼트와 크리에이티비티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해요. 저게 네이버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네트워크가 되어져 있는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다음 뭐가 좋은데요? 행복하게 그냥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살면 되죠.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행복은 뭐냐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 자기의 능력이 늘어나면 항상 도전해가지고 살면서 그 플로우 시스템에 들어가요. 왜 얘기 안 했나? 얘기해주려고 세와 이를 낳아서 안 배웠죠. 챌린지가 있으면 걔는 플로우라고 하는 거야. 이게 몰입이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 저 중에 있는 저 사람이 몰입이라고 할 얘기가 아니라 시카고에 있는 심리학자가 하는 플로우라고 하는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능력이 많아지면 챌린지가 높아져야 돼. 능력이 많은데 챌린지가 없으면 삶이 어떻게 되냐면 지루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 막 그러잖아.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그냥 리타이어 해가지고요. 그냥 뭐 요트 타고 그냥 살면 좋겠어요. 행복할 것 같지? 행복하지 않아. 보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 나쁜 생각만 돼. 너무 지루한다. 또 어떤 사람은 신경은 쥐뿔도 없는데 챌린지. 신경은 쥐뿔 없는데 나뭐 챌린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앵사이어티. 삶이 불안해. 맨날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야 하지는 않고 맨날 뭘 해야지만 되지 이만 생각해. 움직여. 공부도 찾아봐. 공부하라. 내가 아주 스킬이 늘어나면 챌린지 공부도 비례해서 늘어나야지. 그게 행복이라고 난 생각해. 여기 서울의 심리학교 교수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아줌마들 대상으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놀랐어요. 서울대 교수가 행복을 얘기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는 행복은 이상하다. 열심히 노력해 많이 했잖아. 여러분들 서울대까지 왔잖아. 그럼 목표가 높아. 서울대까지 왔는데 나이가 삼성전자 취직하는 게 목표예요. 내가 우리 챌린지가 또 내 학생 중에 어떤 애가 있었어. 여기 여러분 선배. 나도 좀 뭐야 취미가 뭐야 목표가 뭐냐? 현대자동차에 취직하는 거예요. 취직 못했어. 이게 나왔어. 나한테 나가는 애가 너무 많아. 나이트가 내는 뭐냐면 스킬이 늘어나면 목표가 계속 비례해서 늘어나야지. 그래야지 행복한 거야.
현행 삶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를 높게 세워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해가는 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이내믹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이내믹 스테디 스테이트의 어떤 테스트가 놓이려고 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반응 속도라는 거. 이런 다이내믹 스테디 스테이트에 놓이려고 치면 각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속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반응 속도를 지배하는 것은 엔자임입니다. 이렇게 정의되어지는 요 속도잖아. 속도를 조절하는 게 패스웨이의 다이내믹 스테디를 조절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서 중요한 거냐면 엔자임 액티버트를 레귤레이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모든 패스웨이의 각성을 스테디 스테이트로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이야기하려는 엔자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거 이야기할 때 지난 1학기 때 이야기할 때하고 좀 얘기가 달라요. 이때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엔자임은 반응 표현에는 엔자임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의 리액션의 이퀴리브리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단 반응의 레이트만을 증가시킬 따름이야. 이퀴리브리움에 도달하려고 하는 속도를 증가시킬 따름이야. 그러니까 엔자임을 많이 넣건 적게 넣던 액티버티를 알로스테릭한 레귤레이터를 컨트롤 하던 안 하던 간에 이 시스템에서는 프로덕트를 많이 만들지는 않아.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었냐면 첫 번째가 서브스트레이트가 세츄레이팅한 조건이었어. 세츄레이팅 컨디션. 그래서 엔자임의 레벨이 서브스트레이트 레벨보다 항상 작은 상태인 조건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서 적용되었던 것.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정한 반응 리액턴트와 프로덕트를 이렇게 엔자임에 반응을 시키고 이거를 갖다가 테스팅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 테스팅으로 확인하니까 엔자임을 많이 넣고 적게 넣고 간에 A와 B의 표현 상태는 변화되지 않아. 그런데 세포내에서 나오고 있는 패스웨이는 이 반응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이 B가 빨리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만들어져도 소용없어. 여기 있는 엔자임을 인식을 못하니까. 엔자임을 인식을 하려고 여기 있는 엔자임 2가 인식을 하려고 치면 B의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KM에 의해서 잡아서 프로덕트 전환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반응 속도가 중요해요. 패스웨이. 이런 패스웨이가 있을 때는 패스웨이로 되고 뭐가 중요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플럭스라. 메타볼 플럭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엔자임이 중요해. 엔자임의 액티버티라고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에서는 엔자임의 양이 액티버티가 상관없었어. 왜냐하면 어차피 A와 B의 레이션을 다 조정됐을 거예요. 근데 패스웨이에서 저 B가 계속 사용된 상황에서는 패스웨이에서는 특정한 반응의 레이트가 중요해요. 엔자임의 액티버티가 중요한 이유. 또 이것도 그래. 이것도 뭐냐면 세츄레이팅 컨디션이었잖아. 이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에서는 실제 바이오로지컬 시스템에서는 이게 난 세츄레이팅 컨디션.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반응이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에 센시티브해. 난세츄레이팅 도구는 본인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거야. 여기 2분의 1 KM, 여기가 이제 KM 값이다. 그럼 이쪽은 세츄레이팅 컨디션이다. 이거 벨로시티고 여기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야. 이쪽은 세츄레이팅 컨디션이야. 난세츄레이팅 컨디션 여기를 얘기했는 거지. 여기는 뭐야? 반응 속도 부위가 서브스트레이트에 상당히 민감해. 이쪽 조건은 뭐야? 이쪽 조건은 뭐냐면 세츄레이팅 조건은 반응 속도가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에 인디펜던트. 난세츄레이팅 조건에서는 반응 속도 뭐에 디펜던트에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에 디펜던트한 게 센시티브. 그래서 지금 패스웨이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뭐냐면 엔자임의 액티비티를 컨트롤하는 거, 그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의 프로덕트의 농도로 컨트롤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서브스트레이트나 또는 프로덕트의 컨센트레이션이 바이오케미컬 리액션을 컨트롤합니다. 그 다음에 캐탈리스트의 액티비티, 엔자임의 농도라든지 아니면 엔자임 자체의 인트리스 액티비티가 리액션의 반응 속도를 컨트롤합니다. 그 다음에 엔자임의 그 레귤레이터, 이펙터의 농도나 종류에 따라서 속도를 컨트롤합니다. 평형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컨트롤합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패스웨이를 컨트롤하는데 엔자임의 양이나 액티비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자임의 양과 엔자임의 캐탈리티 액티비티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예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엑스트라셀러 시그널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그널이 왔어. 그러면 그 시그널이 세포내로 전달되어져. 세컨드 메시지 시스템으로. 그래서 핵에 존재하고 있는 특정한 주인의 트랜스크립션이 진행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머추어된 mRNA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있어. 이 양이 많으면 프로테인 레벨이 높은 거야. 이거가 디그레데이션 되어지면 엔자임 양이 적게끔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그널도 세포 내 엔자임의 양을 컨트롤하고 여기 있는 트랜스크립션 에피소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하고 mRNA 디그레데이션 역시 컨트롤하고 뭐를 엔자임의 절대량을 세포 내에서 왜 중요해? 저 레이트를 높이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mRNA가 트랜슬레이션 되어지는 거 에피시언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프로테인이 발현되고 난 다음에 프로테인 디그레데이션 되는 메커니즘 그것도 세포 내에서의 엔자임의 양을 컨트롤하는 데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어. 그 다음에 엔자임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 여기 엔도펠 벤트필론 같은 쪽으로 이렇게 시쿼스트레이션 돼. 포질 때 격리돼. 격리돼 되어지면 세포 내에 어베일러블한 엔자임의 양이 떨어지게끔 되어져. 저 패스웨이의 특정한 반응에 플럭스 웨이트를 컨트롤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프로테인들을 세포 조직마다 이와 헤프라이프가 그래서 그 프로테인의 헤프라이프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각 조직에 있는 엔자임들의 절대량의 차이점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특정한 패스웨이의 전체의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플럭스를 컨트롤한다.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톤, 프로테옴, 메탈로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DNA로부터 mRNA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전체 홀리스틱한 그 양, 종류와 양, 프로테옴도 마찬가지. 그로부터 발현되어진 단백질의 양과 그다음에 종류, 그다음에 그로부터 특정한 이제 메타볼리즘이 이루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메타볼라이트들의 그런 집합, 그런 분포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차이점이 되어진다는 거. 특히로 메타볼로 보이끔 되어지면 요게 관계되고 있는 엔자임들의 액티비티였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엔자임들 활성들의 차이점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여기 이 부분까지 갔어. 이건 엔자임의 절대량을 컨트롤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엔자임의 액티비티를 컨트롤하는 방법.
첫 번째 거가 엔자임의 서브스트레이트 레벨을 이용해가지고 엔자임 액티비티가 컨트롤되죠. 두 번째는 라이겐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알로스테니카의 레귤레이션 되죠. 엔자임이 그 코베런트하게 모디피케이션 됨에 따라서 엔자임 액티비티가 활성이 조절되죠. 또 열 번째로는 레귤레이터리 프로테인이 작용되어져서 엔자임의 활성이 컨트롤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 엔자임의 세포 내에서 절대량이 컨트롤되어지고 그 엔자임의 활성도 컨트롤되어진다는 거지. 그걸 뭐를 지배해? 웨이트를 지배한다는 거지. 패스웨이에. 그래서 뭐 이 얘기야.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오로지컬 시스템, 특히 피지올로지컬 조건에서는 서브스트레이트 레벨이 항상 리미팅 팩터로 작용되고 있어.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 서브스트레이트 레벨의 변화가 반응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쳐. 그래서 이렇게 서브스트레이트가 리미팅하는 조건에서는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의 변화가 벨로시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하이 컨센트레이션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츄레이션 컨디션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의 변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의 양이 반응의 속도를 제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필요한적으로 보더라도 보면 많은 엔자임들의 K인 값과 비교할 때 실제 피지올로지컬한 서브스트레이트 농도는 K인 값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여기 있는 이 대각선 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 K인 값보다 실제 서브스트레이트 농도가 피지올로지컬한 농도가 낮은 걸로 하는 거예요. 언세츄레이팅, 난세츄레이팅 컨디션에 놓여 있다. Kn 값과 같은 농도가 되더라도 사실은 세츄레이트 근처는 아니야. 그치?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세츄레이트 근처.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엔자임 반응의 웨이트는 서브스트레이트의 양의 변화에 상당히 중요하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알로스테릭한 경우에 여러분들도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뭐냐면 엔자임 반응 속도는 알로스테릭 레귤레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에브럽트하게 변화가 되어져. 그래서 이런 레귤레이터가 존재하면 알로스테릭 레귤레이터가 존재하게 되어지면 반응 속도와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없을 때하고 비교하면 에브럽트니스가 존재해. 에브럽트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레귤레이터에 입금되어지면 반응이 훨씬 더 민감해진다. 어떤 특정한 그런 알로스테릭한 레귤레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패스웨이의 플럭스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되잖아요. 알로스테릭한 것도 얘기했었다. 파지티브, 코퍼레이티비티,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패러미터에 대해서 이거 에브로크니스를 보인다. 항상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동전 파트를 하던 무슨 뭐 저게 무기화학을 하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떠한 결과나 그 관찰하는 대상이 여러분이 변화시켜주는 변수에 대해서 어떤 리스판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리액션들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예측합니다. 그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관찰을 잘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뭔가 모델을 잘 만들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요. 관찰하라고 하니까 과학을 잘하는 거는 관찰을 잘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학교 때부터 저 나가가지고 나무 컵 좀 보라고 그러는 그런 관찰 이런 관찰 그래서 봤더니 어떤 거를 리니어한 리레이션십을 가지고 있고 하이퍼볼릭한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 에브럽티니스를 나타내는 스킨보이드라는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로부터 뭐해? 얘하고 이 어떤 X라고 하는 팩터가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있구나를 여러분이 짐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모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네이션. 이미지네이션에 뭐가 필요한 거야? 사전 지식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이미지네이션이 예를 들어서 소설가가 소설 쓰는 이미지네이션 우리한테 아무 필요 없어.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에 입각한 이미지네이션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게 생각나는데 다 떠는 그거야 무슨 놈이지 이거 무슨 아무 쓸모 없어 우리한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딱 물어보겠어요. 그거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머릿속에 네트워크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여기 학점이 좋아. 학점이 나쁘고 아무 상관없어. 학점은 그냥 대충 여기가 들어와서 다 뭘 좋아. 다 집어넣을 줄 알아.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그걸 어떻게 쓰고 활용하는지야. 그거는 집어넣는 거, 빼내는 걸 잘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연습해. 뭘 통해 가지고? 왜 대학원 가가지고 뭐 실험실에서 밤새워서 일하고 뭐 이래? 그 연습하는 거야. 어떻게 홀로 쓰게 하는 거지. 연습해가지고 이 선생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러면 따라가다 뭐 이렇게 하나씩 넥도가 돼가지고 나중에 실험실 딱 주어지면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게 있대. 머리가 손을 앞지르지 않도록 하라고. 머리가 손보다 앞지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가 우리 학부학생들한테 꼭 있다. 공부 잘하는 내 학생들이 경기 과학고 나와서 우리 학교 잘해가지고 실험실에 와가지고 있었는데 걔한테 내가 절대로 머리가 손을 앞지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한테 배워주십시오. 머리 생각해가지고 무슨 뭐 변호사 하는 뭐 그런 생각해가지고 뭐 만들어내는 소설 손으로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알아내고 만들어내서 뭐 하는 거야? 일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알아내고 한수 가르쳐주고 일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내고 그게 여러분의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목적은 뭐냐면 일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일상에 없는 거를 알아내고 만들어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능력이 아주 양 잘해, 돈 많이 벌어, 뭐 축구를 잘해, 뭐 없어도 그만이야. 근데 여러분이 한 그 결과는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개개인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왜? 프로덕티브해. 그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거를 그냥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뭐 그렇게 살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들어가가지고 랩벤치에 이거 일부 따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밤새 실험한 결과가 세상을 바꿔. 그냥 단순한 작업이었는데 그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나로 위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쏠망하죠. 그래서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남들이 모르는 거를 알아내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만들어요. 그게 세상에 도움을 주는 거죠. 공부하는 목적을 보라고 하세요. 그게 아까 얘기했었던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셀프 모티베이션. 대부분 이게 안 돼요. 잘만 되면 얼마나 좋겠니? 대부분 안 돼요. 근데 그거 버텨서 그래서 그 모티베이션을 막 해가지고 이루어내는 거야. 그게 뭐야? 자, 이러잖아. 딱 하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가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서울대학 가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 서울대학에 왔을 때 뭐? 왔어. 누구한테 뭐? 이제 이때는 이제 삼성전자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 끝이야? 다른 사람에 뭐 결혼 잘하고 뭐 어떻게 힘도 사는 끝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다 웬만큼 머리 좋은 사람들 모여있어.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데디케이션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 오해하지 마. 여기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본인들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서바이벌 해요. 서바이벌 잘했을 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있을까 말까지 혼자서 잘 버텨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있어요. 노력하는 거야. 노력 여기 대학 와가지고 여기서 정말 만만한 거 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엔자임의 액티비티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코베넌트 모디피케이션이야. 포스포릴레이션을 통해서 모디피케이션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인데 여기 보면 뭐냐면 이거야. 보통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ATAP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그 A 카이네이즈 앵커링 프로테인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일종의 스캐폴드 비슷하게 좀 세포네. 그래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가 레귤레이터리 도메인에 캐탈리틱 사이클, 캐탈리틱 도메인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 그래서 사이클 AMP가 들어오면 레귤레이터리 도메인에 사이클 AMP가 붙은 다음에 캐탈리틱 도메인이 이렇게 방출돼. 그러면 그 캐탈리틱 도메인이 이제 핵으로 들어가가지고 타겟 프로테인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보이고. 그러면 이제 프로테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세포 내에 이런 식으로 특정한 프로테인들에 의해서 레귤레이션 되고. 다 뭘 얘기하는 거야? 엔자임의 양이나 엔자임의 액티비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컨트롤해서 패스웨이의 레이트를 컨트롤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코어프로 이퀴리브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 이건 뭐냐면, 리액션, 레귤레이션 퀄리티에 대한 패스웨이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엔자임이 여러 가지 관여할 거 아니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엔자임들이 어느 정도 레귤레이션 되겠지만 유난히 이런 레귤레이션이 잘 일어나는 엔자임들이 있습니다. 그 엔자임들은 주로 far from equilibrium state에 있는 리액션을 관장하는 엔자임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여기 지금 보고 있는 보자. A에서부터 D까지 가는 반응이 있어. 그것이 한 패스웨이라고 가정하면 이 반응이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려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여기 이쪽에 써있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한번 못 봤을 거야. A에서부터 D까지 가는 반응이 있어. 근데 그 A에서부터 D까지 가면 이 반응은 세 개의 엔자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반응인데 이 반응이 다이내믹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려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기 중간에는 인터미디에이트 어큐뮬레이션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로덕트 쭉 다 가려고 치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엔자임의 네트 리액션 레이트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게 1번 반응도 포워드 리액션과 리버스 리액션의 반응 속도의 차가 10이야. 두 번째도 200과 190의 차가 10이야. 세 번째도 500과 490의 차가 10이야. 그래서 네트 레이트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A에서도 B까지 가는 건 그냥 다이내믹 스테디 스테이트. 그런데 그래서 중간 산물의 어큐뮬레이션 거의 없이 스테디 스테이트로 간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잘 들여다보니까 반응들마다 이퀴리브리움 스테이트, 니어 이퀴리브리움 스테이트에 있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거의 일리버스블하게 가고 있는 far from 이퀴리브리움 스테이트에 있는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레귤레이션 되는 거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레귤레이션이 주로 일어나는 엔자임은 이와 같은 far from equilibrium state에 있는 리액션의 엔자임들이 레귤레이션을 경험합니다.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 양이 높은 압도에 따라서 이 전체 패스웨이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모디피케이션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나노스테이터 레귤레이터가 있게끔 되고 등등등등 그런 레귤레이션이 잘 일어나는 곳이 이 far from equilibrium state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 여기 보면 2번과 3번은 포워드 리액션과 리버스 리액션의 레이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K 이퀴리브리움을 알 수 있어요. 그 K 이퀴리브리움이 이게 아니에요. 포워드 리액션과 리버스 리액션이 딱 동일한 그러한 이퀴리브리움 스테이트가 아니야. 거기에 항상 몸미친 상태로 방이 있어. 왜 그래요? 뭐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똑같이 맞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야. most reaction은 뭐냐면 평형 상태가 아니라 near to equilibrium state에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far from equilibrium state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냐면 리액션의 방향이 딱 한쪽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그런 irreversible 프로세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이 있다고 치면 이 반응의 방향성은 뭐가 컨트롤하냐면 여기 2번과 3번 반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리액턴트 프로덕트의 상대적인 양이 방을 표출할 수 있어. 회원 상태 존재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올리게끔 되어지면 왼쪽으로 떨어지고 반대쪽으로 올리게끔 되어지면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리액턴트 프로덕트 상대적인 양이 이 방향성을 컨트롤해. 근데 이 1번 반응은 두 개를 비교하면서 그림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거의 A에서 B로 가는 거가 더 빠르게끔 가고 있어. 그래서 이 A에서 B로 가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컨트롤 해야 돼. 너무 빨리 가게끔 되면 곤란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게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트레이트 레벨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반응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어 유틸리티 스테이트에 있는 반응들은 far from 유틸리티 스테이트에 있는 반응은 엔자임의 액티비티를 컨트롤해가지고 그 반응의 속도를 제어한다.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면 이게 그 PFK라고 하는 포스포프라토카이네이즈 1의 반응을 한번 봐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반응이 있어. A, B가 C, D가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의 어떤 인의 한 포인트에 리액턴트와 프로덕트의 매스 액션 레이쇼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 그거를 뭐로 정의하냐면 쿠오션트라고 표현해. 리액턴트와 프로덕트의 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게 A 곱하기 B분의 C 곱하기 D로 표현돼. 이 몰라 액션 레이쇼를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한순간에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리액턴트 프로덕트 양이 바뀌어지게끔 돼. 그래서 어디까지가 분출이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까지 가. 그게 얼마냐면 이렇게 표현해. A 이퀄리브리엄, B 이퀄리브리엄, C와 D의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의 각각의 양의 비를 우리가 회용상수라고 해. 반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치? 위에 뭐가 있을 때 엔자임이 있을 때. 그렇게 간다는 거야. 근데 요 Q하고 K 이퀄리브리엄의 그 차가 이래서 두 개의 오도 정도 차가 있으면 그거 우리 거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어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라고 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지게끔 되어지면 far from equilibrium state.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걸 봐봐. 이게 지금 PFK의 예를 한번 보자. PFK의 예는 평형상수가 1000이야. PFK의 어떻게 된 거냐면 PFK가 뭐 하는 거야? 플라톤 6포스페이트가 그 ATP하고 반응해서 플라톤스 16 비스포스페이트가 되는 거야. 비스포스페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ADP가 되어지는 반응이야. 이게 PFK 1의 반응이야. 그러면 얘의 코어션트 그런 표시가 있끔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레이쇼를 6P 분의 ATP 분의 F16 비스포스페이트 ADP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그 값이 평형상수가 얼마냐면 K 이퀄리브리엄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1000 정도 해당돼. 그런데 매스 액션 레이쇼의 리버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Q 값이 얼마냐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있습니다. 0.09 정도 돼. 그러니까 Q 값은 됐죠? 0.1 정도 돼요. 평형상수는 이 정도인데 실제로 리버에서는 매스 액션 레이쇼 이런 상태로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을 어떻게 가지고 치냐 하면 자꾸 항상 가지고 하는 힘이 걸려있는 상태인 거지. 평형상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X가 보니까 포워드 리액션이 페이버로 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갈 수가 없어. 가면 큰일 나.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쪽으로 평형상수가 지금 0.1에서 푸어션 0.1에서도 1000이 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레벨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높아지게끔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의 한 4배 정도, 4개 5도 정도 높아지게끔 되어진다고 하면 그 결과 그 셀포 내에 오스모랄티 물질점까지 오스모틱 버스가 발생할 정도로 이 레벨이 이렇게 높아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평형상수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갈 수가 없어. 가면 안 돼.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PFK의 액티비티를 분출할 수밖에 없어. PFK1을 서플시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불러주는 거야. PFK라고 하는 거가 실제 상황하고 기본 스테이트의 차이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건 항상 일리버스풀하게 가려고 한단 말이야. 이쪽 방향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근데 가면 문제가 안 돼. 프로다트 때문에 오스모틱한 보아스가 발생하게 되면 세계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엔자임이 레귤레이션 되고 있어. 그 엔자임이 far from equilibrium state를 관장하고 있는 엔자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엔자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 예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ATP라고 합니다. 여기다 적어. ATP라고 합니다. ATP는 이런 거야. ATP가 가스분해 되어져가지고 ADP하고 PI가 돼. 플러스 7.3kJ/몰에 에너지를 방출해 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야. 근데 얘가 평형 상태에 갔어. 이렇게 하게끔 되어지면 더 이상 이 레벨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형 상태면 뭐냐면 그것도 에너지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되냐면 항상 이 레벨이 높아져 있어야지만 돼. 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레벨은 항상 높이 있어야지만 돼. 어떤 상태로 있어야지만 돼. 이 반응은 항상 앞으로 이렇게 스테이트에 존재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엔도거니컬 리액션을 페이버로그하게 만들 수 있고 커플링을 시킬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이런 ATP와 관련해서는 얘가 셀룰라 패스웨이에 아주 중요한 셀룰라 레귤레이터로 작용하고 있어. ATP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 ATP의 양은 얼마 정도가 있냐면 ATP를 사용하는 엔자임들의 값이 얼마냐면 한 0.1에서 1mm몰. 근데 피지올로지컬리 ATP의 농도가 얼마 정도냐면 한 농도가 얼마죠? 5에서부터 10mm몰 정도. 엔자임의 KM 값을 이루어지. 그러니까 이 엔자임들은 ATP의 농도에 의해서 항상 세츄레이션 되어져 있어. 엔자임 ATP의 세츄레이션 되어져 있어. 그래서 ATP의 농도가 바뀌면 그게 엔자임 액티비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위해서 ATP 농도가 굉장히 낮아져. 이런 거야. 그래서 ATP의 농도에 대해서 근데 KM 대비 ATP의 농도가 엄청나게 높게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얘가 조금 바뀐다고 하더라도 속도의 엔자임의 반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ATP 양이 그게 중요하니까 이 양이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얘를 사용하고 있는 엔자임 시스템이 그렇게 민감하게 바뀌기 때문에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레귤레이터 작용하는 거는 사실 어디에서 작용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이네틱하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ATP의 농도가 10% 정도 줄어들게끔 되면 아마도 ATP를 사용한 엔자임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게 많이 미치지 않아. 근데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여기에는 영향을 미쳐.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반응이 있다고 쳐봐. ATP, 글루코즈, 헥소카이네이즈의 반응에 의해서 ATP와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가 되는 반응이 있었어. 이 반응에 델타 G 단 이걸 델타 G 단 프라임 플러스 RT 오그 리액턴트의 레이쇼, 리액턴트의 양 분의 프로덕트의 상대적인 양. 요 지금 반응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보이게 되어주면 ATP 양이 아니라 ADP와 ATP의 상대적인 양, ATP의 절대량이 아니라 ATP와 ADP의 상대적인 양이 로그 다음에 요 포션스를 표시해요. 근데 많은 경우가 밑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네가티브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파지티브라도 전체가 네가티브라고 그래서 ATP가 활용되어져 가지고 반응이 서머다이나미컬이 페이버로 보이게 돼요. 서머다이나미컬이 레귤레이션 하는 거예요. 카이네티칼이 모르겠어. 외곽적으로 들어. 카이네티칼이 이베레이션. 근데 사실은 요 ATP와 ADP 또는 ADP와 ATP의 레이쇼보다도 더 중요한 레귤레이터가 있어. 그게 뭐냐면 AMP의 레벨이에요. 그래서 AMP 레벨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야. 정상적인 상황에서 ATP가 얼마냐면 여기 5에서 10ml 몰라 있어. AMP는 얼마가 있냐면 농도가 0.1ml 몰라 있어.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ATP가 분해돼서 분해되어져서 그 ATP의 조직에서의 아니면 뭐 셀퍼에서의 레벨이 10%가 감소했어. 그러면 그 10% 감소한 효과가 ADP 레벨에서 도입되어지면 0.1에서 0.6으로 600%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여줘. 그래서 얘의 10%의 감소가 이쪽에서는 600%의 증가로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농도와 비교할 때. 그러면 뭐냐면 우리 몸 안에서는 이 AMP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레귤레이터 시스템이 ATP가 10% 감소하더라도 ATP 절대량에는 큰 변화는 없어. 절대량에 큰 변화가 없다고. 이 변화돼봤자 크게 엔자임 액티버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ADP의 양은 거의 컨스탄트 해가지고 이거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AMP 레벨에는 큰 변화가 생겨요. 이 정도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그 호메오스테틱한 조건이 이 정도로 600배 증가하게끔 되어지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AMP의 역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ATP라고 하는 거, 요 이야기를 하면서 ATP가 세포에서 레귤레이터로 작용하는 방법은 A의 절대량의 변화, ADP와 ATP의 상대적인 양, 그것보다도 AMP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MP에 대해서 컨트롤되어지는 시스템이 여기 있어. 이게 뭐냐면 AMP 카이네이즈라고 할 거예요. AMP 액티베이티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고요. AMP 액티베이티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이 엔자임은 그 AMP가 레벨이 높아지면 스티뮬레이션 되어지는 엔자임. 카이네이즈, 포스폴레이션 출입하면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AMP의 레벨이 높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가 AMP의 레벨이 높아지게끔 되어지면 AMP 카이네이즈가 활성이 증가되어져 가지고 허트나 스켈레탈 머슬에 그 fattiest oxidation, glucose uptake, glycolysis, fattiest uptake, oxidation, glucose uptake, glycolysis 반응을 촉진해. 그래서 뭐해? ATP를 만들어내. 대신에 ATP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에나볼리즘은 서프레스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작용하는 건 뭐냐면 아디포스 티슈에서 fattiest가 합성되는 거, 리버에서 fattiest가 합성되는 거, 팬크레아스에 인슐린이 분비되어지면 인슐린이 분비되어지면 그걸 뭐라는 거냐면 글라이코젠 생합성 일부. 이게 봐봐 여기 적어놔. 인슐린이 이렇게 팬크레아스 분비되잖아. 그러면 얘는 혈액에 있는 글루코즈를 업테이크해가지고 업테이크해서 뭐 하냐면 글라이코젠의 합성을 促진한다. 근데 글루코즈를 업테이크해서 글라이코젠을 합성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글루코즈 에너지로 써야지만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인슐린 시크리션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의 지금 이 글루코즈 메타볼리즘, 에너지 메타볼리즘을 컨트롤하는데 이 AMP 카이네이즈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 AMP 레벨이 생체 내의 케미컬 에너지의 레벨을 반영하고 있어. ATP의 절대량이 아니라 ADP의 상대적인 레이트가 아니라 AMP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입금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부족한 엑서사이즈가 입금되어지면 당연히 AMP 레벨, K 레벨이 높아져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 이제 작용하게끔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교감신경계의 자극을 받아서도 이제 여기 활성화가 되어져서 푸드 인테이크가 늘어나는 건지 그런 작동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푸드 인테이크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TP를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거지. 요 렙틴과 아디포넥틴은 조금 달라. 어떤 상황이냐면 렙틴과 아디포넥틴은 요거 아디포스 티슈에서 분비되어지는 요 호르몬들인데 너무 약을 뭘 많이 먹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포만감을 느낄 때 분비되어지는 호르몬들이야. 그래서 얘가 분비되어지면 뭐냐면 에너지가 많이 되어져가지고 몸 안에 살찌는 거를 막아 에너지를 유기조선시키려고 합니다. 가스 저장시키지 않고 자꾸 유기조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있을 때는 푸드 인테이크도 억제시키니까 이거 여기서 보면 헷갈리니까 이거 어깨에 집어넣어. 기본적으로 렙틴이 분비되어 나중에 약간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렙틴이 분비되어지면 없는 놈을 주가 딱 막히게 되어지고 렙틴이 입금되어지면 딱 맞은 주가 그런 걸 여기 지워버리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AMP가 그 엔자임들의 활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끔 한다고 그것 결과 이와 같은 다양한 피지올로지의 변화를 보내게 된다. 그런 오르가니즘 레벨에서의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은 사실은 이제 목표가 뭐냐면 이런 거야. 퓨얼 유틸라이제이션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 다음에 메타볼라이트의 파티셔닝을 컨트롤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퓨얼에 사용되는 것을 그냥 그 생체가 아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데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 다음에 바이오신테틱 패스웨이를 이제 프로덕트가 많았다고 치면 슬로우다운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오가니즘 레벨에서의 레귤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넘어오는 게 뭐냐면 이제 메타볼릭 컨트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패스웨이에 있는 엔자임 카탈리스 리액션 중에 이제 이어이큐브 리액션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far from equilibrium에 있는 리액션들을 레귤레이션하는 메커니즘을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 다시 말하면 이어이큐브 상태에 있는 반응들은 서브스트레이트 프로덕트의 상대적인 양이 그 리액션의 방향성을 컨트롤할 수 있고,
far from equilibrium state 같은 경우에 무조건 프로덕트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걸 서프레스 할 수 있는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엔자임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제 그것이 패스웨이로 넘어오게끔 되어지면 패스웨이에는 그런 far from equilibrium state 하나만 움직이냐 여러 개가 들어가지. 그 어떤 하나가 전체의 패스웨이의 플럭스 프로덕트 만들어지는 속도를 하나 컨트롤하는 거야. 여러 개가 가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예를 들면 글라이콜리시스를 한번 시작해보고 글라이콜리시스 글루코즈가 물에 데워져서 그래서 파이브웨이트가 되는 반응을 한번 보더라도 여기에 일리버스블 스텝에 해당되는 엔자임들이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어떤 거 있어? 헥소카이네이즈 좀 아까 봤을 때 PFK1 그다음에 파이브웨이트 카이네이즈 것도 있어. 이 중에 하나가 이 전체의 플럭스를 컨트롤해? 모르겠어. 그걸 분석해야 되겠어. 분명히 엔자임의 활성이 이 패스웨이의 전체 플럭스 속도를 메타볼릭 플럭스 프로덕트 만드는 속도를 지배한다고 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많은 스텝 중에서 그 far from equilibrium state를 관장하는 요소들, irreversible 스텝을 관장하는 요소들이 이 전체의 플럭스를 컨트롤할 걸 진정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거가 컨트롤이 어떤 것이 진짜 캐탈리틱한 컨트롤링 롤로 하게끔 되어지고 어떤 것이 레귤레이터링 롤로 하고 있냐. 그걸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할 수가 있어.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그 복잡한 네트워크에 어디에 있는 엔자임을 더 넣어주면 전체 네트워크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치면 지금 얘기하는 하나의 패스웨이에서도 그게 관여하고 있는 일리버스블 스텝에 관여하는 엔자임의 상대적인 컨트리뷰션, 프로세에 미친 컨트리뷰션을 파악해야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가 지금 이 레귤레이팅이 되는 엔자임 중에 모든 엔자임이 같은 이펙트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메타볼릭 컨트롤을 분석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 이게 뭐냐면 여기 글라이콜리시스 가는 반응이 이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글루코즈에서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가 돼. 그런 다음에 뭐냐면 플락토즈 6-포스페이트로 바뀌어져. 플락토즈 6-포스페이트. 그런 다음에 플락토즈 1,6-비스포스페이트가 돼. 플락토즈 1,6-비스포스페이트. 요 반응이 헥소카이네이즈 반응. 요 다음 반응이 얘기하고 있는 포스포 헥소 아이소머레이즈의 반응. 여기가 있는 것이 PFK 원의 그 중에서 얘는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고 얘는 리버시블한 반응이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요거를 여기까지만의 패스웨이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글라이콜리스에 커미티된 서브스트레이트 인터미디에이트. 여기까지만 되면 무조건 어디까지가 파이브웨이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분석하려면 여기 있는 분석하는 떼고 여기까지만 분석해보고. 그럼 여기 지금 두 가지의 엔자임이 일리버스블 스텝에 관여하는 엔자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개 중에 어느 게 요 F16 비스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리버 익스트랙트를 얻어서 리버 익스트랙트가 이 엔자임이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글루코즈를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얘가 만들어지는 것을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추가적으로 각각 집어넣어. 하나로 이 리버 익스트랙트를 대상으로 글루코즈를 집어넣어서 얘가 만드는 분석하는데 그 분석할 때마다 따로 독립적으로 헥소카이네이즈를 일정량 집어넣고 분석해보고
또 전체에다가 얘를 따로 집어넣어서 분석해보고 얘를 추가적으로 넣어가지고 얘가 만들어지는 걸 분석한 거야. 그게 이거야. 각각의 엔자임, 그러니까 이미 이 리버 익스트랙트는 다 있는 상태에서 얘를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서 분석했어. 그랬더니 헥소카이닌을 집어넣었더니 글라이콜리틱 프록스, 저 원식스 비스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는 거가 이렇게 딱 같은 날 집어넣어. 이렇게 증가해. 이거 PFK 같은 경우 이 정도 증가해. 얘 같은 거의 증가하지 않아. 여기는 미치지 않아.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탈리틱 플럭스 컨트롤 코에피션트라고. 그 플럭스 컨트롤 코에피션트를 파악할 수가 있어. 그거 C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 플럭스 컨트롤 코에피션트의 합은 항상 1이야. 1.01 값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세 개의 컨트리뷰션 코에피션트의 합은 1이야. 그래서 얘네 이 세 가지의 여기에 있는 플럭스에 미치는 효과들을 놓고서 뭘 상대적인 레이쇼를 따져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헥소카이네이스의 저 플럭스 컨트롤 코에피션트가 얼마냐면 0.79, 아이소노레이스의 코에피션트가 0.0, PFK1의 저 플럭스 컨트롤 코에피션트의 값 C가 0.2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 C, 이 세 개의 합은 얼마냐면 뭐로 알 수 있어? 지금 엔자임의 양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만들어지는 걸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야. 엔자임의 양의 변화에 따라서 프로덕트가 얼마만큼 바뀌어지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상대적인 양 레이쇼로 우리가 상대적인 양으로 표현할 수 있어. 만약에 이런 위에 반응이 있다고 가정해봐. 그럼 D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패스웨이가 있어. 그러면 D까지 만들어지는데 A, B, C, 그 다음에 E로 옆으로 세 놈이 있네. 그 엔자임들, 4개의 엔자임들의 이 플럭스 컨트롤 코에피션트의 합은 1이야. 근데 저렇게 D로 가지 않고 E로 가는 놈은 마이너스 값이 가게끔 돼. 여하튼간에 C1, C2, C3, C4의 합은 2입니다. 그렇게 놓고 분석을 해서 상대적인 엔자임의 컨트리뷰션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는 거냐면 그 다음 거가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엘라스티시티 코에피션트. 뭐를 봤어, 이게? 패스웨이의 플럭스에 미치는 엔자임의 효과를 봤지? 뭘 또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의 컨트리뷰션을 봐야 되겠지. 서브스트레이트도 플럭스를 컨트롤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엘라스티스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입슬론 값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서브스트레이트의 컨트리뷰션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의 변화에 따라서 플럭스의 속도가 예를 들어서 리니어하게 나타나있거든. 입슬론 값이 1.0, 리스판스 전혀 안 하는 입슬론 값이 0.0. 그 다음에 그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의 변화에 따라서 프랙셔널한 밸류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의 컨트리뷰션을 맞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엔자임의 리스판스니스를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합니다. 엑소카이네이즈, 얘에 대한. 그래서 걔들의 컨트리뷰션을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그다음 맨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마지막 리스판스 코에피션트. 리스판스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건데 R로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엔자임에 대한 양의 효과,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효과. 이건 뭐냐면 플럭스가 아웃사이드 컨트롤러가 플럭스에 미치는 효과.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외부로부터 호르몬
호르몬에 세포가 있어. 세포에 리셉터가 있고 호르몬이 영향을 미쳤어. 그러면 그 결과 세포 내에 여러 가지 엔자임들이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른 서브스트레이트의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프로덕트의 변화가 생기면 되겠지. 그러니까 외부 인자가 특정한 패스웨이에 미치는 효과를 각 엔자임의 컨트리뷰션과 서브스트레이트 컨트리뷰션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R 밸류를 C 곱하기 입실론으로 시. 그래서 보면 이런 거지. 여기서 보면 레귤레이터리 여기서 이 값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까 그 C 밸류를 따지게끔 되고 그렇게 되면 PFK1과 헥소카이네이즈를 비교하게 되면 헥소카이네이즈는 그것처럼 전체 플럭스를 컨트롤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아. 반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낮아.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컨트롤 메커니즘을 전체 패스를 컨트롤하는 그런 엔자임 되는 거고 같이 파프로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를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얘는 컨트롤링 역할을 하고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 얘는 레귤레이터 역할을 하는 뭐를 위해서? 얘가 만들어주는 플럭스 웨이트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해. 그래서 레귤레이터 롤을 하느냐 컨트롤링 롤을 하느냐 따져보니까 PFK1과 헥소카이네이즈 같은 경우에는 헥소카이네이즈가 컨트롤링 롤을 하고 PFK1은 레귤레이터가 롤을 하더라 이거야. 그럼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호르몬 시스템이야. 그러면 인슐린 같은 경우를 보게끔 되어지면 인슐린은 여기 근육세포에 글루코즈 트랜스포터 4를 발현시켜서 글루코즈를 업테이크 시켜서 인슐린이 여기 작용하게끔 되면 그래서 얘를 발현시키고 그 다음에 글루코즈를 6-포스페이트로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글라이코젠 합성을 유도시키고 아까 얘기했지? 인슐린이 글라이코젠 합성을 유도시킨다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뭐냐면 요 트랜스포터 헥소카이네이즈 그 다음에 여기에 글라이코젠 신테이즈의 활성화야. 그러면 그 각각의 컴포넌트가 글라이코젠 합성되었을 때 미치는 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하죠. 그래서 걔네들의 리스판스 코에피션트를 따져봤더니 글루코스 트랜스포터하고 헥소카이네이즈가 그 컨트롤링 역할을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 글라이코젠 신테이즈는 레귤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정량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우리 아까 얘기했어 세포 내에 있는 그 굉장히 많은 그 반응들의 특정한 패스웨이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엔자임들의 상대적인 역할들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하는 것을